반갑습니다.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이전 시간까지 이제 박정희 정권의 삼성개헌이라든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봤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박정희 정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권의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 정권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민주화 운동, 이 두 가지 축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 목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업 목표는 유신 체제의 성립과 특징, 그리고 이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우선 유신 체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유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유신, 김유신인가? 자, 유신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요 뒷글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새로울 신자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낡은 것을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다, 새롭게 쓰다, 이런 느낌이야. 리폼한다?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유신이라는 게 왜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그 전이랑 뭐가 달라졌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신 정권이 나타나게 된 이유, 그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유신 체제가 일어나게 된 그 상황. 당시 유신 체제 같은 경우는 한 이제 70년대 초에서 후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랬을 때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선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두 개 구분해 봅시다. 자,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바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닉슨 독트린. 독트린 우리 많이 들었었죠? 트루먼 독트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초반기 때 이제 해방사 할 때 이제 분단되는 모습들 보였잖아. 공산당이랑 안 놀아, 사회주의랑 안 놀아, 이게 뭐예요?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은 뭐야? 공산당, 사회주의 애들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빨랐죠? 두 개야.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었던 트루먼 독트린은 니네랑 안 놀아, 냉전 시작이야,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야, 이거고, 닉슨 독트린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제 중국이랑 같이 외교를 하면서 공산당 애들이랑 놀 수도 있겠는데, 사회주의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샤바샤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내용이란 거예요. 닉슨 독트린. 자, 그러니까 결국에 닉슨 독트린은 뭘 얘기를 하느냐. 냉전 체제의 완화를 보여주겠죠? 완화. 그 전에 막 빨갱이 이러면 그냥 막 죽창부터 들이댔는데, 이제는 뭔가 그러한 냉전, 콜드워가 느긋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당시 바깥에서의 이런 반공체제가, 냉전체제가 무너지니까, 느슨해지니까 우리나라 또한 북한이랑 서로 간에 그러한 연대를 하게 됩니다. 자, 7.4 남북 공동선언. 7월 4일 날 남북이 같이 공동선언을 한 거예요. 몇 년도냐면 1972년. 뭘 선언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지켜주자라는 거야.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은 이제 자주적으로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그리고 이제 평화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 대단결. 민족 대단결. 이건 안 쓸게요. 이렇게 요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신의 배경이 되는가? 이게 왜?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시로 내세웠던 사상이 뭐였죠? 비읍기역. 어쩌라고? 빨리 말해줘. 빨리 나한테 말해줘. 이러는 거잖아, 지금. 뭐예요? 바로 이제 반공사상이라는 거잖아. 반공사상. 때려잡자, 공산당. 근데 이게 지금 냉전체제가 완화되고 남북 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 그럼 뭐야? 반공사상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약효가 떨어진다라는 거야. 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내가 만약에 1반 담임 선생님이야. 그리고 2반이 있어. 근데 1반을 좀 이렇게 모으고 싶어. 애들이 이제 막 좀 결집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위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꿍시렁 거리는 거지. 야, 2반 애들이 1반 애들 뒷담화간데 얘들아, 난 너희 담임이잖아. 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1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날 따라와. 나만 따라와. 이게 뭐예요? 반공사상을 이용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살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 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아니던데요? 2반 애들 착하던데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당시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뭔가 그런 패러다임, 정치적인 그런 슬로건을 좀 제시를 해야 돼. 뭔가 기존이랑은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자, 유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인데, 당시 정권도 그렇지만은 국민들도 사실 혼란스러워. 왜? 옛날에는 빨갱이에 쌍비읍자만 들어갔어도 그냥 죽창, 그냥 막 끌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뭐야? 우리나라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대표였던 미국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머나, 이거 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혼란스럽단 말이야. 혼란스러우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뭔가 강력한 지도자, 뭔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겠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력한 혹은 평화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도자 혹은 뭐 방향, 요건 그냥 좀 애매하게 쓸게요. 어쨌든 지금 그 전에 있는 상황이랑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요렇게 두 개를 보시면 돼요. 남한 사람들 지금 굉장히, 남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그런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 외부적으로 요랬었고요. 내부적으로 요랬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모습이 필요했었다 정도까지. 요게 바로 뭐예요?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에서 유신체제의 상황 플러스 알파로 당시 경제적으로 조금 불황기가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는 좀 살려줬었는데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그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막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독재 정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빨리 이 박정희 정권은 뭔가 판을 뒤엎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상황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제가 잠깐 망설였잖아. 왜 망설였냐면은 요게 대단원이 아니야. 여러분들 묶으려면 이렇게 묶어야 돼. 요렇게. 그래서 요게 작은 1번, 요게 작은 2번. 요렇게. 큰 단어는 요거 요렇게. 쌤이 이제 여러분들 노트 필기 편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봐주세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유신 정권, 유신 체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요? 자, 유신 체제 어떠한 세트인가? 말씀드렸잖아. 요런 거야. 이거야. 결국에 우리가 이 유신 체제를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제왕적 대통령. 더 이상 뒤로 가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없어질게요. 자,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정치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칭찬을 받는 쪽에서는 뭐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욕을 먹는 쪽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야?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야. 민주주의. 그래서 사실 유신 체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엄청난 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요? 바로 통일, 주체, 이름 길어, 국민, 회의, 겁나 길어. 자, 통일을 주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란 말이야. 왜? 평화 통일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 주체 국민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중에서 일부분의 이러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 뽑는 거야?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런데 이건 뭐야? 직선제야, 간선제야? 대신 뽑는 거잖아. 그치? 그래, 이건 간선제라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은 우리 6.25 전쟁 과정 중에서 발췌개헌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지. 그런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간선제로.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들이겠지. 당시에 이제 참여율이래. 찬성 반대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99%가 찬성이야. 박정희 대통령을 뽑는데 거의 100%지? 100%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러한 앙케이트 조사라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잖아. 100%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비현실적인 숫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뤄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가? 자, 6년제고요. 6년제. 그리고 중임 제한이 없고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종신형이야. 자, 무슨 말이에요? 6년 동안 내 사람들이 날 뽑아줄 수가 있겠고요. 중임제, 나 계속 할 수 있고, 종신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지. 지금은 5년의 단임제잖아. 참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안 와다 뭐 이래서 어쩌라고, 그럼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이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발음을 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6년제 계속 대통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막 TV에서 막 사람들 막 뛰쳐나오고 막 그러겠지. 똑같은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영상을 보면서 껄껄 웃을 수도 있겠지만 웃는다는 건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무너졌어. 훼손됐어. 무슨 말이야? 삼권 분립이라는 건 뭡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가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입법부랑 사법부, 국회랑 법원이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야. 우선은 국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자, 국회의원들 어떻게 되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 해산시켜. 해산할 수 있어. 국회 해산권. 국회의 해산권을 갖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느냐? 야, 3분의 1은 내가 임명할 수 있어. 자,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신정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뭘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요 유신 헌법에 있었다라는 거지. 연도 안 썼네요. 1972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적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럴 수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야. 자, 플러스 이제 법원 한번 살펴볼게요.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는 법원의 대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이거든요.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할 수 있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그리고 그 외 여러 법관들도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이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라는 거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침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뭐가 있느냐? 긴급조치권이 있습니다.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하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는데 사실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는데, 일단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뭐 대통령이 임의대로 이제 딱 봤을 때 뭐 얘가 좀 막 빨갱이 같아. 그럼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거지. 이러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유신체제를 얘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를 얘기를 할 때 과학적인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 정권의 배경,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유신 정권의 그 내용, 유신 헌법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유신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신 체제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유신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그 과정 내에서의 기간이야. 자, 무슨 말이냐?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이렇게 쓸게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요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네. 어떠한 이미지였을까? 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많으셨어. 그래서 약간 쌤 이미지에서는 할아버지? 막, 그러십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이 쓰셨던 글이라든가 또 이제 뭐 주장하셨던 내용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와일드합니다. 이미지가 좀 달라요. 젊은 시절에는 또 이렇게 왁 이러셨기도 하셨고. 자, 어쨌든 대통령을 하시기 전에 야당의 인사였을 때에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단 말이야. 유신 체제 옳지 않다 막 파이팅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유신 정권 아래에서는 이 사람은 눈에 이제 나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 김대중 인사를 어떻게 납치하게 됩니다. 예.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해요. 일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 1973년 얼마 안 됐지? 1년 뒤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야. 플러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자극을 받으면서 또 어떻게 자, 이렇게 개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개헌 요구 몇 명이서 한 100만 명 정도 모여야 되지 않겠니? 100만 명 선언. 이제 정준하 씨, 장준하 씨, 뭐 이러한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개헌이라는 건 법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신 정권 이전으로 되돌려 놔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막 통일주치 국민회의라고 해가지고 간선제로 해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그냥 체육관에서 이제 막 대통령 뽑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옳지 않다.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자, 유신 정권 아래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용납하기가 힘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떻게 해요? 긴급 조치를 발의를 하고요. 긴급 조치. 그리고 요 안에 지금 빨갱이가 있어. 내일 갓나 새끼들 다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누구? 인혁당 사건을 또 일으켜요. 인혁당. 2차야 이거 2차.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 배후에 불순분자가 있다는 거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지. 2차, 1차 예전에 있었잖아. 자, 그러면서 여기 몇 년도 한 1975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주장을 사실 유신 정권 내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반공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전의 모습들이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누가? 우리 이제 신부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지금도 이제 유명하죠. 되게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빠지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에게 자기의 얘기를 대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부들이 이걸 이제 비밀로 간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 또한 신의 그러한 섭리이지 않을까? 자, 정의구현 사제단 이렇게 이제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이후에 또 뭐가 나오게 되느냐? 자, 3일 시국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선언 언제 어디서 명동성당에서 1976년 요렇게까지 요거 같은 게 이제 민주구국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민주구국선언.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신 체제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권의 많은 인사들이 어디서 명동성당에서 선언을 외친다라는 거지. 플러스 알파로 뭐 언론에서도 언론 자유를 위한 운동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시 유신 체제 아래에서 경제 발전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민주화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과가 뚜렷해요.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로, 자, 이 유신체제의 저항,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제는 이 유신체제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볼 거야. 그 계기라고 하면은 이제 부마 사태와, 부마 항쟁과, 그리고 12.6 사태 정도, 6 사태, 요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당시에 이제 이 유신체제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박정희 정권에게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왜? 자, 우선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왜? 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해. 오일 쇼크. 그러니까 석유가 비싸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통해서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건들은 비싸지겠지. 그럼 우리나라의 물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된단 말이야. 누가 싸고 질 좋은 걸 사지 비싸고 질 좋은 걸 사? 비싸고 질 좋은 건 명품인가요?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경제 휘청휘청 거려. 경제가 휘청휘청. 자, 그러한 과정 아래에서 또 유신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이 있었단 말이야. 정치적으로 독재정치라고 얘기하고 유신정치 맞죠? 유신체제. 환멸이 들고 오래 참았어 되게. 아니 이승만 정권도 그랬는데 지금 박정희 정권도 지금 몇 년을 해먹은 거야? 거의 20년 가까이 해먹는단 말이야. 자, 요거는 연도를 제가 좀 계속 까먹네요. 죄송해요. 70년대 후반입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당시에 되게 박정희 정권 내에서, 유신 정권 내에서 불안한 거지. 자,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니 이게 바로 뭐다? YH 사건.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영상이 끊겼어요. 자, YH 사건이 있었는데 YH 사건은 뭐냐면은 무역회사거든. 근데 일부 여기에 있었던 이 사장님이랑 일부 사람들이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냥 먹튀한 거야.
직원들한테 막 퇴직금도 주고 막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회사 망했다 끝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스럽겠어. 특히 이제 여직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직원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직원들이 시위를 하는데 어디로? 바로 야당이었던 당시 신민당 당사로 가게 됩니다. 신민당. 여기서 시위를 하는 거야. 막 돌려줘! 막 이러면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누가, 이 경찰들이 이제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한 사람, 여직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자,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요. 왜 굳이? 지금까지 누적 배운 거지. 특히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우를 못 받았어.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제 경제 개발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야. 노동자들 정말로 쎄 빠지게 고생을 해요. 진짜 쎄 빠지게 고생을 해. 그런데 실제로 그 이득들이 어디로 가느냐? 노동자들한테 균등하게 분배가 되느냐? 안 돼.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 분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득들을 어디로 일부 대기업들이 많이 가져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이러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 본인들이 일한 그 가치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아왔단 말이야. 그러한 내용들이 팡 터진 거라고. 독재 정권도 플러스 해서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누구를 또 건드리게 되느냐?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건드리게 돼요. 왜? 아니, 이 여직원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쪽 당사로 왔단 말이야. 근데 이 당사에 누가 경찰들이 마음대로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기서 더 빡쳐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당시 정권에서 이 김영삼을 어떻게 하느냐? 해임시켜버립니다. 당시 이 사람 뭐예요? 총재야. 신민당 총재란 말이야. 대장이라고, 야권 대장이라고. 근데 총재를 해임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총재죠. 총재가 텃밭이, 정치 텃밭이 어디였느냐? 바로 어디야? 부마라고. 부마 어디?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된다. 항쟁.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막 나와. 100만 명 막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서 나오는 영화가 뭐예요? 남산의 부장들. 이래가지고 당시 유신 정권 아래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강경파에서 이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라든가 온건파에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거지. 계엄령 해가지고 차지철은 100만 명 우리도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탱크 끌고 가가지고 하고 이제 김재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강경파 쪽으로 이제 새가 기우니까 당시 이병헌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신 정권의 심장이었던 중앙정보부 청와대 여기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암살을 하게 되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면서 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1.6 사건. 언제? 1979년.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 유신체제가 거의 근 10년간 이루어졌던 절대 권력을 누렸던 유신체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신체제와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과가 뚜렷한 인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이제 각 부분을 좀 부각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공이 있고 과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민주 정치가 어떻게 탄압을 받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나가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대에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 또 다른 군부 독재 세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